에필로그, 과학으로서의 인류사의 미래. 인간 사회의 궤적에 영향 미치는 환경적 요소들. 얄리의 질문은 인류가 처한 현 상황 및 홍적세 이후 인류사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다. 이제 지구상의 대륙들을 훑어보는 짧은 여행을 끝마친 지금, 우리는 얄리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어야 할까? 나 같으면 얄리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각 대륙의 사람들이 경험한 장기간의 역사가 서로 크게 달라진 까닭은 그 사람들이 타고난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의 차이 때문이었다고. 만약 홍적세 말기에 오스트레일리아와 유라시아의 사람들을 서로 바꾸어 놓았다면 지금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었던 사람들이 유라시아는 물론이고 남북 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차지했을 것이며 원래 유라시아 원주민이었던 사람들은 마구 유린당하여 오스트레일리아 곳곳에 간신히 잔존하는 신세로 전락했을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단어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일축하기 쉽다. 이 실험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며 실험 결과에 대한 나의 주장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이 회고적 실험을 통하여 서로 관련된 가설들을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유럽의 농경민들이 그린란드 또는 미국 태평원으로 이주했을 때, 그리고 궁극적으로 중국에서 출발한 농경민들이 채텀 제도, 보르네오의 강우림 또는 자바섬이나 하와이의 화산성 토양 등으로 옮겨갔을 때 각각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실험들은 같은 조상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 전멸하기도 하고 수렵체진민으로 되돌아가기도 했고 아니면 복잡한 국가를 건설하기도 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마찬가지로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렵체진민들이 플린더스 섬, 태즈메니아, 오스트레일리아 동남부 등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환경에 따라 전멸하기도 했고 근대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기술을 가진 수렵체진민으로 되돌아가기도 했으며 수로를 건설하고 어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생산성을 높이기도 했다. 물론 인간 사회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들은 무수히 많으며 대륙마다 제각기 그 양상이 다르다. 그러나 각 대륙의 차이점들을 모조리 나열한다고 해서 얄리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는 않는다. 내가 보기에 그 중에서 다음 4가지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인 듯하다. 첫 번째는 가축화 작물화의 재료인 야생 동식물의 대륙 간 차이다. 그것은 식량 생산이야말로 잉여 식량을 축적하는데 그리고 아무런 기술적, 정치적 이점이 없어도 순전히 그 숫자만으로 군사적 이점을 갖는 대규모 인구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2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 사회가 조그마한 초기 추장 사회의 수준을 넘어 경제적으로 더 복잡하고 사회적으로 계층화되고 정치적으로 중앙 집권화된 사회로 발전한 때에는 언제나 식량 생산이 그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야생 동식물은 가축화, 작물화에 부적합했다. 결과적으로 가축이나 작물이 되어 식량 생산에 이용된 종은 소수에 불과했다. 가축화 작물화를 위한 야생 후보종의 수는 대륙마다 크게 달랐는데 그것은 각 대륙의 면적 차이 및 홍적세 말기에 일어난 멸종의 차이 때문이었다. 이 같은 멸종은 유라시아나 아프리카보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남북 아메리카에서 훨씬 더 심했다. 그 결과 아프리카는 면적이 훨씬 넓은 유라시아에 비해 생태학적인 면에서 다소 떨어졌고 남북 아메리카는 아프리카보다도 떨어졌으며 오스트레일리아는 아메리카보다도 떨어졌고 얄리의 뉴기니도 마찬가지였다. 각각의 대륙에서도 동식물의 가축화 작물화는 그 대륙의 전체 면적 중에서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몇 군데, 즉 유난히 조건이 좋은 지역들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기술 혁신과 정치 제도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사회는 스스로 발명하는 문물보다 다른 사회로부터 받아들이는 문물이 훨씬 많았다. 그러므로 어느 한 대륙에서의 확산과 이동은 그곳의 여러 사회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결국 각각의 사회는 대체로 다른 사회에서 발전된 문물들을 공유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과정은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의 머스킷 전쟁을 통하여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점을 갖지 못한 사회는 그것을 가진 사회로부터 그 이점을 얻어내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진 사회에 의하여 교체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2번째 차이는 바로 확산과 이동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고 이건 역시 대륙마다 크게 달랐다. 확산과 이동의 속도는 유라시아에서 가장 빨랐는데 그것은 유라시아의 주요 축이 동서방향이며 생태적, 지리적 장애물도 비교적 적기 때문이었다. 물론 가축과 농작물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따라서 위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술 혁신의 확산에 있어서도 역시 비슷한 논리가 성립된다.
아프리카에서의 확산 속도는 유라시아에 비해 느렸고 특히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더욱 느렸는데 그것은 이들 대륙의 주요 축이 남북 방향이며 생태적 지리적 장애물도 많기 때문이었다. 전통적인 뉴기니에서도 확산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것은 험준한 지형과 등뼈처럼 길게 뻗은 높은 산맥 때문에 정치적 통일이나 언어의 통일을 위한 노력이 별다른 진전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각 대륙 내부에서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요인들과 관련하여 세 번째 요인들은 바로 각 대륙 사이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데 이것들도 가축, 작물과 기술을 축적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 어떤 대륙은 다른 대륙에 비해 더 많이 고립되어 있고 따라서 대륙 간 확산의 난이도 역시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달라졌다. 지난 6천년 동안에는 유라시아로부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확산되는 것이 가장 쉬웠고 아프리카의 가축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 그러나 동서 각 반구 사이에서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복잡한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확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저위도 지방에서는 드넓은 대양에 의하여 고위도 지방에서는 수렵 채집 생활에나 알맞은 기후와 지리적 조건에 의하여 유라시아로부터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인도네시아 열도로 인해 유라시아로부터 격리되어 있었고 따라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유라시아로부터 얻었다고 입증된 문물은 딩고 하나뿐이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요인들은 각 대륙의 면적 및 전체 인구 규모의 차이다. 면적이 넓거나 인구가 많다는 것은 곧 잠재적인 발명가의 수도 많고 서로 경쟁하는 사회의 수도 많고 도입할 수 있는 혁신의 수도 많다는 뜻이다. 그리고 늘 혁신적인 문물을 도입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그만큼 커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회는 대개 라이벌 사회에 의해 제거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피그미족을 비롯 농경민들에 의해 교체된 수많은 수렵 채집민 사회가 그런 운명을 맞이했다. 한편 완고하고 보수적이었던 그린란드의 스칸디나비아 농경민들도 똑같은 운명에 처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린란드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데 훨씬 더 우수한 식생활 방식 및 기술을 가지고 있던 에스키모 수렵 채집민들에 의하여 교체되었다. 면적 및 경쟁 사회의 수를 보자면 전 세계의 땅덩어리 중에서 유라시아의 규모가 가장 컸으며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는 훨씬 작았고 특히 태즈메니아는 더욱 작았다. 남북 아메리카는 전체 면적은 꽤 넓지만 지리적 생태적으로 분열되어 있었으며 사실상 연결이 약한 두 개의 작은 대륙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요인들은 환경과 관련된 크나큰 차이점들로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며 여기에는 논쟁의 여지도 없다. 뉴기니인들이 대체로 유라시아인들보다 똑똑하다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뉴기니가 유라시아에 비해 면적도 훨씬 좁고 대형 동물의 수도 훨씬 적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학자들 틈에서 이 같은 환경의 차이를 언급하기만 하면 당장 지리적 결론이라는 딱지가 붙는데 그러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 명칭 속에는 어떤 불쾌감이 내포되어 있는 듯하다. 가령 인간의 창의성은 아무 소용도 없다는 뜻이냐, 우리 인간이 기후, 동물군, 식물군 따위를 통하여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수동적인 로봇에 불과하다는 것이냐 하는 식으로 말이다. 물론 이런 걱정들은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창의성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오늘날까지도 수백만 년 전의 선조들처럼 석기로 고기를 썰어 먹어야 했을 것이다. 모든 인간 사회에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있다. 다만 어떤 환경은 다른 환경에 비해 더 많은 재료를 구비하고 있으며 발명품을 이용할 수 있는 제반 여건도 한결 유리하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대륙 간의 차이 요인들을 수치 자료로 남기는 작업. 얄리의 질문에 대한 이 같은 대답들은 얄리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길고 복잡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오히려 너무 짧고 지나치게 단순화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1만 3천 년에 걸친 모든 대륙의 역사를 600쪽 정도의 이 책 속에 압축하려면 되도록 간략하게 단순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압축에도 장점이 있어서 그러한 단점을 상쇄시킨다. 즉, 장기적 안목에서 여러 지역을 한꺼번에 비교하다 보면 어느 한 사회의 단기간을 연구하는 것으로 기대하지 못할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얄리의 질문이 제기한 문제들 중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도 많다. 현재로서는 어떤 완성된 이론을 내놓기보다는 몇 가지 부분적인 대답과 더불어 미래를 위한 연구 계획을 상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천문학, 지질학, 진화, 생물학처럼 널리 인정받은 역사적 과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인류사를 하나의 과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학이라는 학문의 미래를 내다보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쟁점들을 훑어보는 것으로 이 책을 끝맺는 것도 적절할 듯하다. 이 책을 확대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가지 요인들의 대륙간 차이를 더욱 상세히 수량화함으로써 그 차이의 역할을 더욱 신빙성 있게 정립하는 일이 될 것이다. 앞에서 가축화와 작물화 재료의 차이를 설명할 때 나는 각 대륙에 존재하는 초식성 또는 잡식성의 대형 야생 육서 포유류의 종자가 큰 공류의 포유류와 종자가 큰 공류의 총수를 제시한 바 있다. 우선 한 가지 확대 방법은 잠두류, 완두류, 살갈퀴류 등 종자가 큰 콩류에 대해서도 그 같은 숫자를 산정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나는 가축화 후보종이었던 각종 대형 포유류가 실격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시했지만 각각의 대륙에서 각각의 요인 때문에 실격된 후보종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도표로 나타내지 않았는데 그건 역시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는 유라시아에 비해 후보종의 실격률이 높았는데 과연 아프리카에서 가장 유효한 실격 요인은 어떤 것들이며 또 무엇 때문에 아프리카 포유류에서 그 요인들의 빈도가 높았을까? 이 같은 수치화된 자료는 유라시아, 남북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주요 축에서 확산의 속도가 각각 달랐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했던 나의 대략적인 계산을 검증하는 데에도 필요하다.